내가 먼저 해보면 좀 자녀들에게 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들은 사실 직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위주로 관심 분야를 넓혀주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조금 큰 아이들, 이제 사춘기 뭐 티네이저가 되면은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와서 그때는 옆에 좋은 얘기 많이 해준 사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한 도구로 쓰시면 되고, 사실 오늘 하는 강의는 검사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에너지를 쓸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시작하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강의가 길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집중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메일 받으신 거를 가지고 체킹하시면 됩니다. 이 스트롱 검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것은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커리어란 개인이 그의 일상을 통해서 하는 일의 전체적인 거. 그래서 한 사람의 커리어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구촌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고, 거기서 17년인가 하여튼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또 거기서 뭐 교단 공과도 쓰고 뭐 강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보다가 갑자기 2017년에 지구촌교회 그 GHSA에 홈스쿨 사역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강제적으로 부르셔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여기 왔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여기 안 왔으면은 이 3년 동안 얻었던 축복을 몰랐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제 인생 커리어에 홈스쿨 GHSA 담당자로서 이게 또 같이 쌓이게 되면서 또 저의 커리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전공 과목이 있으셨을 테고, 또 일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또 뭐 지금 여러 아이들을 티칭하시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홈스쿨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 전체가 다 커리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계셨던 윤영민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간호사였는데 뭐 지금은 꽃 파는 거 하시잖아요. 그 꽃 뭐지, 플로리스트인가, 그거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커리어가 되게 여러분들 인생을 전체를 다 얘기하니까 지금 단면만 잘라가지고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커리어는 워크,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레저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즐겁게 하느냐. 그래서 여가를 포함한 게 여러분의 커리어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뭐 해외 선교 갔다 오고 뭐 해외 여행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되는 것이고, 또 뭐 봉사했던 거, 뭐 GHS에서 뭐 이렇게 단계 리더도 하고 소급 리더, 이게 뭐 샬롯 독서, 이런 게 다 여러분 다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커리어 이야기가 다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잘 쌓인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만났는데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승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토리는 되게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커리어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일과 관련된 개인의 총체적 경험을 다 커리어라고 만든다 할 때, 인생은 전반적으로 살면서 계속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삶이 만들어지는데요.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냐,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있는 자기 이해예요. 나를 먼저 알아야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다 할 때 자기 이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스트롱 검사도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MBTI 검사를 하신다 할 때도 그거는 직업하고 어쩌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MBTI를 하신다 할 때도 그것도 자기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스크 검사라고 있어요. 뭐 담즙질, 뭐 점액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4가지로. 그러니까 디스크 검사도 자기 이해 측면에서 이해 방법인데, 또 요즘에는 뭐 애니어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몇 가지 지표가, 객관적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할 때 그런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왜 이런 검사를 하냐면,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를 이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사실 남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저 인간은 저런 성격이어서 저렇게 행동했구나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면 틀린 것이 아닌데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불편하거든요, 삶이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가지고 계신 게 커리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또 뭐 이런 객관적 지표 말고도 또 좋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의 진짜 나를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 또 사실 남편이나 아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근처에 많을수록 이 사람의 커리어는 더욱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이에요. 나를 잘 알았다고 해서 뭐 내 진로를 만드는데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길로 갈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로서 자녀들의 커리어를 도와준다, 직업을 결정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도와준다 할 때는 이 아이를 먼저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아이가 이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좋은 학원 보내고 그냥 뭐 맡기려고 위탁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 아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부모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카운셀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정보가 수집되고 제공됐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과에 가야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라고 결정할 때 주로 대학에 갈 때 좀 그게 이제 주로 결정할 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워도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난 뭐 하면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60살 정도에 철들었고 내 인생은 60살 이후 80살 넘어서가 더 행복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20살에 결정하는 건 조금 너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게 중요한 결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 충분하게 이런 과정들을 밟아온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제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을 했다고 해서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실습을 해야 되고 전도사를 해야 되고 장로교 같으면 시험을 봐서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뭐 어디서 일할 거냐, 단임 목회를 할 거냐, 기간 목회를 할 거냐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이 다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 세운 다음에 실행까지 이 쭉 전반의 과정이 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걸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를 얘기할 때 중요한 이제 4W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그 이제 who, what, why, where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를 잘 알아야지만 커리어를 만들 때 도움이 된다. 아까 그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what do I want to do?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 이제 흥미와 연결돼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why에 대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어떤 동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why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where예요. 내가 어디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어떤 장소가 직업의 어떤 세계일 수도 있고 어떤 봉사의 어떤 시간이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돈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커리어가 다 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내가 요 who, what, why, where 네 가지를 중요하게 다 생각할 때 나의 미래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약간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다 기억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일이라는 게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독교적으로는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땀 흘려야지 뭐 그런 거 있지만 또 사실은 일이라는 게 정체성이에요. 나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정의를 보면 자신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거나 또 타인의 지시에 의해 요구되는 목표를 노력을 수반하여서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일은 보상이 아닐 수도 있고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는 것만 일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인간이 유일하게 어떤 뭐 먹을 게 되게 많아도 그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게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뭐 사자나 이런 호랑이나 이런 보면은 배가 부르면은 지나간 토끼 그냥 쳐다도 안 보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은 되게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이다. 그래서 어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민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 보여집니다. 슈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하는 목적은 일 자체의 본질적인 즐거움이나 일의 역할에 의해 만들어진 일을 통해 얻는 경제적 보상 혹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일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보상도 얻고 또 파생되는 이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을 선택할 때 흥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검사하는 것도 흥미 검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거에 끌리느냐. 여기 보면 그 일을 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 막 그렇죠? 그게 흥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목회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들 특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일수록 앞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카메라에 설교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면 같이 아이 컨택을 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도할 자리에 있고 이게 이제 목회자에게 마음의 어떤 기쁨과 또 흥미와 열정을 주는데 아무 그런 일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데 흥미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게 흥미인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은 건 홈스쿨러로서 좀 더 흥미와 관계된 공부라든가 활동들을 좀 더 재밌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 홈스쿨러들은 되게 재밌게 뭐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색깔이 되게 다채로워요. 딱 어떤 모양이 일관성이 없어요. 애들이 다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어쩜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찾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이미 있다. 굉장히 우리에게 되게 유리한 것이고요. 또 흥미는 어떠한 것을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평가하는 태도나 유쾌한 감정이다. 예. 나쁜 일에 흥미 느끼는 건 좀 이상한 거지만, 유익한 일, 또 공적인 도움이 되는 일, 거기에 막 같이 에너지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그 희열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다음에 흥미는 그 사람이 그 대상에 관심을 쏟게 하는 원인이 된다. 계속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거기에만 에너지 쏟고 그럴 때 그게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막 청소년들이 막 가수 뭐 그 오빠들에게 막 이렇게 막 있으면은 막 넌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걔는 거기에 지금 흥미가 있는 거거든요. 노래 막 뭔가 외적인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에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느냐 중요하고요. 저희 아이는 첫째 드림이는 뭐 보니까 요즘에 갑자기 종이접기 그 같이 뭐 코업을 해서 그런지 막 가면 맨날 종이접기 이거 만들었다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흥미를 컨택해가지고 해보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뭐에 흥미가 있느냐, 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흥미가 있으신가 중요한데요. 뭐 저희 집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은 저랑 같이 막 화분에다가 막 뭐 씨앗을 심어서 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뭐 그 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데 흥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르다는 걸로 인정하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요, 스트롱은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정의할 때 그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느냐 할 때, 네, attention, 어떤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까? 요게 이제 흥미이고요. feeling, 좋아하는 느낌이요. 그 좋아해야 돼요, 할 때. 네, 그거가 중요하고요. 네,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냐, 또 그런 활동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냐 할 때 요 네 가지가 다 종합되면 이 아이가 여기에 흥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더하기 했을 때
여기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결국 흥미를 더 전문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스트롱이 말하는 요거 정의도 알고 계시고요. 흥미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무언가를 향해 가게끔 하는, 적어도 그것을 계속하게 하는 관심을 보이는 그 무엇이다. 사람들은 흥미가 있는 것에 대해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흥미는 어떤 활동을 수반하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이거나 혹은 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흥미가 많이 있는가. 근데요, 세상적인 교육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어떤 것에서 흥미를 못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낮은 흥미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는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으면 지금 뭔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가? 먼저 우리 아이도 초점이지만 나는 어떤가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내 내력이 굉장히 무시 못해.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아이의 흥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30% 이상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 자랐느냐, 뭐 이런 거. 그거 생각해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막 동네에서 훈장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 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삶을 보니까 약간 뭔가 가리키고 있고 이러니까 보니까, 아,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안에 이렇게 흐르는, 뭐 어떤 사람은 의사인 집안에 계속 의사인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학습, 어떤 것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그냥 배웠다 정도가 아니라 흥분 상태의 학습 경험, 막 공부할 때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빠져들어간다고 하죠. 그걸 통해 흥미를 더 깊이 느끼죠. 공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능력이에요. 예. 그 능력이 있어야 사실 흥미도 생겨요. 흥미가 있다는 거 능력도 있다, 이렇게 매칭되기도 하는데, 흥미가 있는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흥미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흥미만 있고 능력은 떨어질 경우에 그것을 직업으로 갖기는 어렵죠. 하지만 흥미는 있을 때 능력은 좀 부족하면 그것을 취미로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업은 이걸 갖고 있지만 어떤 여가 생활을 할 때 흥미를 느끼는 것을 선택할 때 직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 할 경우가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이 능력의 높고 낮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성격입니다. 이 개개인의 고유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타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름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 성격에 맞는 흥미, 또 일, 이렇게 찾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황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통계적으로 보니까 직장인들이 얼마나 그 직장 가기가 어렵습니까? 막 치열한 관문을 뚫고 막 몇 대 몇의 관문을 뚫고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입 사원들 중에서 4분의 1은요, 4명 중에 1명은요, 1년 안에 그 직장을 그만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닌데, 와봤더니 아니더라.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심지어 그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게 내 길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보니까, 진짜 이런 과정들을 잘 거치고 가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스트롱 검사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스트롱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1927년 이 에드워드 스트롱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많은 개정 작업이 몇 번의 이제 개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흥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스트롱 검사했다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사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MBTI 검사는 조금 직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기의 개성,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조금 검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에 좀 더 가깝고, 스트롱은 조금 직업이랑 좀 더 연결이 있어서 아마 이 스트롱 검사 끝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MBTI랑 스트롱 검사 두 가지 척도를 다 같이 가지고 이 아이랑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 더 나는 누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더 도움을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검사가 되어 있어요. 직업에 대한 질문이 107개 들어있고요. 교과목, 어떤 과목을 좋아하느냐 46개, 또 활동에 대한 질문 85개, 여가 활동도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걸 할 때 즐겁게 여가를 보내나, 또 사람들 유형, 특성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근데 이 스트롱 직업검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흥미를 측정하는 것이지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미가 높지만 그것이 곧 어빌러티는 아니에요. 능력은 아닐 수 있다. 당연히 그렇고요. 피검자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이 검사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제가 검사 평가 설문 이게 뭐죠? 상담을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그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서 조금 더 나답게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맞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좋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부모가 최고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검사도 단독적으로 직업 선택의 정확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예, 스트롱 검사가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카테고리를 주긴 하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 주교 딱 했더니 너는 목회자 딱 이렇게 아주 요것만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해줘요. 예, 그리고 해석 자료에 나타나는 직업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국 직업사전에 만 개가 넘는 직업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다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어떤 직업 구분 정도의 수준에서 더 디테일하게까지는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 묘사일 뿐이며 절대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것을 좀 더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나요? 할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은요. 스트롱 진로 발달 검사라는 검사를 하게 돼요. 검사지를 제가 여기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할 땐 요 검사지를 이제 인터넷 화면으로 보시는 건데 제가 이걸 해본 다음에 저희 아이한테 검사해 줬어요. 그래서 검사해 준 결과지를 이제 뽑아서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넌 이런 스타일인 거 봐 하면서 쭉 설명해 줬더니 되게 흥미있게 듣더라고요. 근데 4학년보다 더 어리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4학년 넘어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척도, 객관적 지표요. GOT 척도라고 해서 GOT 척도랑 진로인식 척도, 진로 태도에 대한 척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GOT는 뭐냐면 밑에 보시면 General Occupational Themes, 일반 직업 분류에서 홀랜드의 육각형 그 이론의 그 6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 아이가 어디에 더 맞는지 정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워크넷이라는 그 인터넷 쳐보시면 워크넷에 들어가시면요. 거기 청소년 심리검사, 직업검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스트롱 안에 있는 이 GOT 척도, 그 홀랜드의 육각형 이론 그 안에 있는 6가지 척도에 대한 지표를 검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넷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 청소년이면 들어가서 바로 그 아이의 GOT 척도, 그러니까 홀랜드 육각형 이론에 있는 6가지 그 유형을 바로 검사해서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해보셔도 좋고요. 네, 이 스트롱 검사는 좀 복합적인 거예요. GOT 척도랑 또 다른 척도를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중학교, 고등학생 친구들은 진로 탐색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GOT 척도와 진로 성숙에 대한 척도를 알려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거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예요. 고등학생부터 어른들은 다 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 검사는 GOT 척도, BIS 척도, PSS 척도를 알려주는데 BIS는 밑에 보시는 대로 기본 흥미 척도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직업에 좀 더 디테일한 30가지의 그 여러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에 내가 몇 점을 맞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OT 척도랑 BIS 척도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어디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척도에다가 PSS 척도, Personal Style Scale, 뭐냐면 개인 특성,
이 사람의 일하는 특성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어떤 흥미가 있지만 하는 방법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팀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혼자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잘하는지 이런 이제 척도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세 가지 척도를 함께 오늘 여러분이 검사를 하시면 다양하게 얻게 되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실 검사가 직업 흥미 검사 두 번째 버전으로 2017년에 개정해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같이 검사하실 수 있고요. 하시고 나면 이렇게 한 18페이지 정도 되는 전문 해석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요. 이거 검사지만 17,000원 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5,000원 내시고 나머지 기관에 다 서포팅 받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후회 없으실 거고 이건 누구한테 가셔서 하셔도 절대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야매로 하지 마시고 정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읽어보면 사실 누구랑 얘기할 것도 없이 쭉 읽어보면은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데 흥미가 있구나 동의가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내 아이가 학교 원한다 할 때 초등학생 4학년 6학년이다 그러면 진로 발달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주로 고등학생 이상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직업 흥미 검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중학생이다 그러면 진로 탐색 검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개인 상담으로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답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 개의 응답에 표시하는 거 여러 개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에요.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답게 누구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나답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한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혼자 생각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결과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MBTI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투영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사하면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심리적인 상태, 나의 환경의 상태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어떤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받으신 결과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고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럴 때 다시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절대화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고요. 검사하신 다음에 결과지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2주 뒤에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저희가 그룹 토의할 거니까 조금 더 서로에게 이해되는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짧게 만나서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